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제목은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입니다. 저자는 에디트 에바 에거이고요.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이 책은요. 지은이 저자의 소개를 먼저 꼭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헝가리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발레리나를 꿈꿨지만 16살에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이송됐다. 부모를 죽인 나치 장교 앞에서 생존을 위해 춤을 추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냈다. 마침내 강제 수용소가 해방되었을 때 시체 더미에서 숨만 간신히 붙은 채로 구조됐다. 역사적 사건의 생존자라는 죄책감을 떠안고 과거로부터 숨어버리기로 결심하지만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를 만나 자신처럼 마음의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현재 93세의 나이에 현역 임상 심리치료사로 퇴역 군인과 신체 및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는 그의 첫 번째 책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에서 심리치료사가 되기까지 자신이 겪은 비극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삶의 여정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는지 그 실화를 마치 소설처럼 긴박하게 절실하게 보여준다. 이 책을 출간한 후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과거와 마주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의 편지가 쇄도했다. 이 책은 상처받고 마음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이 그곳에서 탈출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이 책은요, 저자의 자전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자 에세이예요. 여느 날과 같이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 독일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컴컴한 기차에 태워진 채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도착한 그곳은 이내 여러 줄로 나뉘게 되고 그곳에서 엄마 아빠와 헤어진 채 마그다라는 첫째 언니와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죠. 수용소에 갇힌 첫날 밤, 건너편에는 계속 김을 내뿜고 있는 굴뚝이 있는 건물에서 부모님은 바로 그곳에서 가스 살해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죠. 마그다 언니와 주인공은 말할 수 없는 잔인함과 굶주림 속에서 수용소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참혹한 노동 속에서 먹을 음식도 잠자리도 없는 고단한 하루의 끝에는 당장 내일 아침 더 이상 노동에 필요 없어진 상태가 되면 바로 가스실이나 총살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침이 오면 죽음의 줄에서 벗어나 바로 옆 노동의 줄에 서게 된다면 다시 그 하루를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차마 살아있다고, 살아간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삶을요. 그런 중에서도 주인공은 수용소로 옮겨지기 전 아름다웠던 사랑, 에릭을 생각합니다. 며칠 후 같은 수용소로 이송된 것을 알고 서로를 또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곧 각기 다른 수용소로 또 옮겨지고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에릭의 말이 있어요. 주인공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너의 눈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너의 손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주인공은 이 말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희망을 가집니다. 죽음의 공포가 올 때마다 현실의 공포에 자신의 전체가 잠식되어 버리지 않도록 따뜻한 기억들로 마음을 채워보죠. 엄마가 해준 따뜻한 음식들, 재단사였던 아빠의 멋진 모습, 바이올린 켜는 둘째 언니와 또 사랑하는 에릭, 그리고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그런 컴컴한 기차 안에서 엄마가 해주었던 말들을 떠올리죠. 이것만 기억해. 네가 마음에 새긴 것은 아무도 너에게서 뺏을 수가 없단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어두움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빛을 밝히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죽음 끝에 전쟁이 끝난 후 이제 자유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회에 심어진 전쟁의 여파는 여전히 그들을 아무 권리 없는 힘없는 유대인으로만 남게 하죠. 이후 주인공은 악착같이 삶을 이어가며 공부의 기회 또한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상담사로서 치료사로서 많은 이들을 만나며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듯 내담자들의 아픔을 돌보죠. 저자는 말합니다. 고통의 크기는 없다고요. 수용소 피해자라고 해서 저자가 가진 아픔이 누구보다 더 크지 않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책을 읽고선 나는 그럼에도 내가 겪은 나의 상처는 작은 거구나. 별거 아닌 거구나. 엄살 부리지 말아야지. 하는 식의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저자 자신이 아픔을 직면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선 것처럼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그가 가진 현실의 고통이 크고 어두워도 마음의 빛을 켜겠다고 다짐을 한다면 누구나 빛으로 걸어 나올 수 있다고 말이죠. 나는 희생되었지만 희생자가 되지 않았고 상처받았으나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저는 이 책의 시작인 첫 부분, 추천의 글이 있어요. 추천의 글과 또 저자가 쓴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책의 첫 부분부터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매우 뜨거운 글이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추천의 글, 김완. 김완 이분은요. 특수 청소부예요.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네. 제목은 오늘 세상은 당신에게 친절한가? 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큼지막한 손수건을 준비하자.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소녀의 일대기. 고통과 슬픔, 자기 부정과 극복의 여정으로 낱낱이 채워진 한 인간의 뜨거운 내면 관찰 기록을 읽으며 눈물을 참기란 어려울 테니. 방금 지나친 문장조차 차마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되돌아 읽으며 연민은 어느새 슬픔이 되어 눈시울을 적신다. 그날 그곳에 일어난 일이 지금 여기에서 안락한 내 마음을 상상의 검은 피로 물들이고 절망의 화염으로 불붙이고 죽음의 벼랑 끝까지 위태롭게 몰아세운다. 하지만 기나긴 고백을 읽으며 신압으로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역사 속에 박제된 채 점점 빛을 잃어가는 그 시절, 나와는 관계없을지 모를 먼 나라의 불운한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내 마음에 쉼없이 흐르는 고통과 상실에 관한 증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옥 같은 대학살을 겪고도 인간은 살아남고 또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그 사실을 담은 기록이다. 만약 오늘 살아남는다면 내일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소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희망을 거두지 않았고 마침내 그 믿음대로 해방되었다. 그러나 거의 죽음에 다다른 몸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원만한 가정과 건실하고 성공적인 삶의 외양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마음은 죽어간다. 마음은 과거의 지옥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속박된다. 이 책은 인간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견고한 내면의 감옥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진실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 같은 일을 겪고도 별개의 고통을 느끼지만 서로 다른 삶을 영위하면서 같은 결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은 빼닮게 마련이고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다. 저자는 마음이 삶을 괴롭힌다면 차라리 함께 그 고통을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심연 속에서 고통이 말하는 진실에 눈을 떠보라고 말한다. 나를 희생자로 만드는 것은 그 사건보다 내가 지지해온 희생자라는 믿음이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 누군가 나에게 내린 평가가 아니라 내가 그 평가를 온전히 믿고 있기에 상처를 받는다. 더 위대한 진실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고 이미 잃은 것에 관심을 기울일지 아니면 지금 지닌 사랑에 힘을 보탤지 당장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세상은 당신에게 친절한가? 세상의 태도는 나에 관한 내 믿음에 달려있다. 정작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자신에게 친절한가? 우리는 매일 마음의 화분을 돌아보며 물을 주고 온정을 쏟아붓고 있는가? 우리는 증오할 능력과 사랑할 능력 모두를 가지고 있다. 마음에 사랑을 쏟아 놓을지, 분노와 냉소를 쏟아 놓을지, 오늘 당장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으로 세상의 태도는 힘을 잃고 마음은 자유를 찾는다. 살아가며 가장 큰 절망과 마주하는 날, 나는 망설임 없이 이 책을 펼칠 것이다. 희망은 썩은 관뚜껑을 뚫고 피어오르는 제비꽃과 같다. 작고 여리지만 가장 고귀한 것.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사랑이다. 이 책은 그 정직한 증언이다. 정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추천의 글을 다시 읽어보는데요. 정말 이 한 권의 내용을 너무너무 진하게 참 잘 담아낸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프롤로그입니다. 저자의 프롤로그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비밀을 가졌고 비밀은 나를 가졌다. 나는 장전된 권총이 그의 셔츠 아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1980년 여름 육군 대위 제이슨 플러가 나의 엘파소 상담실에 걸어 들어오는 순간 나는 갑자기 내장이 조여들고 목 뒤가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전쟁은 내게 위험을 감지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심지어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전에도 말이다. 제이슨은 키가 컸고 운동선수처럼 날렵한 체격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너무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어서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무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의 눈은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턱은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 아니,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상담실 안에 있는 흰색 소파로 안내했다. 그는 꽉 찐 두 주먹으로 무릎을 누르며 차렷 자세를 한 채 온몸에 긴장을 풀지 않고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제이슨을 처음 만나는 참이었고 무엇이 그의 긴장증 상태를 촉발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내게 가까이 있었다. 그의 분노 또한 사실상 손에 만져질 듯 뚜렷했다. 하지만 그는 길을 잃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심지어 그는 은색 스탠다드 푸들인 내 반려견 테스가 내 책상 근처에 마치 이 방의 두 번째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다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색했다. 때때로 나를 소개하고 나의 역사와 심리치료 접근 방식을 조금 공유하면서 첫 번째 상담 시간을 시작한다. 때로는 내담자를 상담실에 오게 한 감정들을 식별하고 조사하는 일에 바로 뛰어든다. 제이슨에게는 너무 많은 정보로 그를 압도하거나 그를 너무 빨리 지나치게 취약해지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다. 그는 완전히 바깥과 차단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내면에 그렇게 단단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내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에게 안정감과 허용감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또한 나는 내 몸의 경고 시스템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위험에 대한 직감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 능력을 압도하지 않게 하면서 말이다.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조차 않았다.
글을 보니 전설이나 설화에 나오는 돌로 변한 인물이 떠올랐다. 어떠한 마법의 주문이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왜 지금인가요? 내가 물었다. 이것은 나의 비밀 무기였다. 처음 상담실을 방문한 내담자들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왜 그들이 변화하고 싶다는 동기를 가졌는지 알아야 한다. 하고 많은 날 중 왜 오늘? 그들은 나와 상담을 시작하고 싶은 것일까? 왜 오늘은 어제 혹은 지난주 혹은 작년과 다른가? 왜 오늘은 내일과 다른가? 때때로 우리의 고통이 뒤에서 우리를 밀어붙이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희망이 앞에서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한다. 왜 지금인가요? 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것을 묻는 것이다. 그의 한쪽 눈이 잠시 실룩거리다 잠겼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여기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시 요청했다. 나의 몸은 불확실성의 파도와 우리가 결정적인 교차로에 서 있다는 의식 때문에 긴장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취약하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분노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의 치유법을 찾기 위해 분투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제이슨은 공식 소견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제이슨은 자신의 선택으로 내 상담실에 스스로 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임상 경험과 나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치유하겠다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수년 동안 얼어붙은 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가 보이는 증상들의 심각성을 봤을 때 만약 내가 그에게 닿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의 유일한 대안은 그를 윌리엄 버몬트 육군 의료센터의 정신의학과 과장인 내 동료에게 추천하는 것일 터이다. 내가 박사 과정을 밟았던 바로 그곳이다. 해럴드 콜머 박사는 제이슨의 긴장증을 진단하고 그를 입원시키고 아마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할 것이다. 나는 제이슨이 환자복을 입고 멍한 눈으로 몸은 여전히 경직된 채 정신병을 조절하기 위해 처방된 약물의 부작용일 때가 많은 근육 경련에 시달리는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정신과 의사인 동료들의 전문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생명을 구하는 약물 치료를 고맙게 여긴다. 하지만 나는 심리치료상의 개입으로 성공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입원 치료로 곧바로 뛰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다른 선택지들을 먼저 탐색해보지 않은 채 제이슨에게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권고하면 그가 한 종류의 무감각을 또 다른 종류의 무감각으로 치환할까 두려웠다. 가령 그는 얼어붙은 팔다리를 운동장애의 반사적 동작 그런 것과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의 고통은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약물에 의해 잠잠해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기분이 더 나아지거나 혹은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지만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지금일까? 나는 납같이 무거운 시간이 몸을 질질 끌며 힘겹게 지나가는 동안 궁금해했다. 제이슨은 상담실 소파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힌 채로 거기에 있었다. 내게는 1시간밖에 없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다. 내가 그에게 닿을 수 있을까? 내가 그가 폭력의 잠재력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을까? 내가 그에게 그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의 고통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이미 자유를 위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울 수 있을까? 나는 바로 그날 제이슨에게 닿는 일에 실패했다면 병원 치료보다 훨씬 더 나쁜 운명, 실제로 감옥에 갇히는 삶, 아마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러한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제이슨을 살펴보면서 그에게 닿기 위해서는 감정 어휘를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군대에 있는 사람에게 더 편안하고 더 친숙한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의 몸에 피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우리는 산책하러 갈 겁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요청하지 않았다. 나는 명령을 내렸다. 대위, 우리는 테스를 공원에 산책시키러 갈 겁니다. 지금 당장. 제이슨은 잠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여기 있는 어떤 낯선 여자가 강한 헝가리식 억양으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했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궁금해하는 듯 보였다. 어떻게 여기에서 나갈 수 있지? 하지만 그는 좋은 군인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네, 선생님. 그가 말했다. 네, 선생님. 나는 오래지 않아 제이슨이 가진 트라우마의 근원을 간파할 것이다. 그리고 제이슨은 우리의 명백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둘 다 폭력에 대해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얼어붙게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나 또한 내면에 상처가 있었다. 슬픔이 너무 깊어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전혀 말할 수 없었다. 나의 과거는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나 육중한 발걸음 소리나 소리 지르는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어지러웠다. 나는 이것이 트라우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트라우마는 어떤 일이 잘못됐다거나 어떤 끔찍한 일이 곧 발생할 것이라고 직감으로 거의 항상 느끼는 것이다. 또한 신체의 자동적 공포 반응이 내게 도망치고 피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 트라우마는 여전히 일상적인 만남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풍경, 특정한 냄새는 나를 과거로 송환시킬 수 있다. 제이슨 플러데이를 만났을 때는 내가 홀로코스트의 강제 수용소에서 해방된 지 30년 이상 흐른 뒤였다. 현재는 7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절대로 잊히거나 바뀔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비참할 수도 희망찰 수도 있다. 나는 우울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통제를 위한 기회 말이다. 나는 여기에 있어. 바로 지금.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진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할 때까지 나 자신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통설에서는 뭔가가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에게 불안을 일으키면 그냥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한다.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고난이나 현재의 불편이나 갈등으로부터 도망친다. 성인기의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현재의 생존을 위해 과거와 그것의 어둠을 안전한 곳에 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950년대에 볼티모어에서 보낸 이민 초기 시절에 나는 아우슈비츠를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 몰랐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누구의 동정도 바라지 않았다. 누구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완전히 미국적인 멋쟁이가 되고 싶었다. 강한 헝가리 억양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구사하고 싶었다. 과거로부터 숨고 싶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열망 속에서, 과거에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나는 내 고통을 계속 감추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 나는 나의 침묵과 나의 인정 욕구, 그런 것이 다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과거, 그리고 나 자신과 똑바로 대면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실제 감옥 생활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기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비밀을 가졌고 비밀은 나를 가졌다. 상담실 소파에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던 미 육군 대위는
내가 마침내 알게 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가 우리의 진실과 이야기를 억지로 숨길 때 비밀들은 그것 자체로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 자체로 감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수용하기 거부하는 것들은 고통을 줄여주기는커녕 감옥의 벽돌 담장과 새 창살처럼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절대 탈출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자신에게 자신의 상실, 상처, 실망을 애도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 다시 체험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고 만다. 자유는 이미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에 놓여 있다. 자유는 우리가 용기를 모아 감옥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벽돌 하나하나씩 말이다. 유감이지만 나쁜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꿀 수 없다. 당신의 출생 증명서를 살펴보라. 삶이 쉬울 것이라고 나와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지만 매우 많은 사람은 트라우마나 슬픔에 계속 갇힌 채로 삶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나는 고통에는 높낮이가 없다는 사실 또한 짚고 넘어가고 싶다. 어떠한 것도 내 고통을 상대의 고통보다 더 나쁘거나 더 좋게 만들지 않는다. 한 사람의 슬픔을 다른 사람의 슬픔과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제겐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아우슈비츠가 아니니까요. 이러한 종류의 비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깎아내리게 만들 수 있다. 생존자가 되는 것, 번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절대적인 수용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삶의 역경들에 대한 혼란이나 고립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을 꾸짖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생자가 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경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사소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말이다. 나는 당신이 내 이야기를 읽고서 내 고통은 덜 중요해요 라고 말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내 이야기를 읽고 그녀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를 바란다. 네, 프롤로그가 좀 길어요. 길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의 맥이 좀 끊어지지 않도록 읽어드렸습니다. 네, 저자는 말하죠.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순 없지만 우리가 그 과거 속에 그 어두운 감옥으로부터 빛을 향해 나아갈지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있다고요. 물론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를 벗어나고 극복하고 사실 상처 자체를 직면한다는 것부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받고 또는 알지만 또는 모르게 누구나 트라우마는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참 이 책이 주는 것들이 어느 한 개인의 그냥 홀로코스트 생존기가 아닌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같이 그 마음의 힘을 얻고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힘을 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추천해요.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에디트 에바이거. 네, 위즈덤 하우스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더욱 또 좋은 또 따뜻한 그런 또 책을 가지고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